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 앞마당에서 정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정당이 주최하는 정책 엑스포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더불어 당내 주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정책 엑스포 조직위원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책 엑스포, 이게 좀 그 생소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는 이제 대학들이 이제 그 입시 엑스포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큰 장소 빌려서 부스 각각 마련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정책 엑스포는 어떤 거죠? 네, 스웨덴에서 정치 엑스포라고 해서 아주 활발한 정치 토론회 장을 축제로 마련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요. 예. 우리나라는 선거법 때문에 정치 엑스포는 불가능합니다. 사전 선거 운동이 돼서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 정치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우리나라 정당들이 정쟁에는 능한데 이 정책 대결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엔 각 정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으려고 다양하고 화려한 정책을 많이 발표는 하지만 그러나 실천은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런 불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책을 정당인들이 모여서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시민들, 각계를 대표하는 많은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깊이 있게 민생 경제의 문제, 안전의 문제, 나라 발전의 문제에 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또 치열하게 비판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래야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한마디로 정책 축제 마당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유롭게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정책 홍보 부스와 정책 토론회 장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가지고 꾸며본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화려한 정책이 많이 나온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첫 번째로 이번에 4.19 재보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정책 중에는 심지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그리고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재보궐선거치고는 참 그 정책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사실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어필하고 신뢰를 줄 수 있을까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가 시의원과 도의원을 뽑는 선거라면 지역에 국한된 그런 공약을 가지고 대결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 보면 이거는 국회의원은 나라의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의 선택에 맞추려면 국민들이 지금 7년간에 걸친 장기 저성장으로 아주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옳은 방향이냐. 7년 동안이나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해봐도 안 되는데 그럼 뭐가 부족한 거냐.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정책 토론의 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해오던 대기업 위주의 투자 촉진 정책만으로는 실패하고 안 됐으니까 거기에 더하여 소득 중심,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일자리와 임금 인상, 그다음에 생계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거냐. 예. 이걸 갖고 대결을 벌리는 거는 바람직한 정책 선거에 아주 전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야당 다 뽑으면은 예? 과연 네. 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최저임금도 올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신뢰에 관한 문제가 네.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장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 사회에 야당이 대변해야 할 목소리들 적어도 40~50%에 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묻혀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예. 정치 토론의 장으로 올려놓고 이것을 국정에서 입법을 할 때 또 가을에 예산을 세울 때 최대로 반영하는 효과는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시기적으로 4.19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저는 정책 대결을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정책 기스포도 네네. 열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정치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점이라는 거는 이번에 사실 여당 우세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당이 강세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이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게 야당의 입장에서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 정책 엑스포는 작년 가을부터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 정책 토론 축제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예. 그리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단 국회에서 하는 게 옳은데 국회에 사람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윤중로 벚꽃 축제 기간입니다. 예. 그게 지금 벚꽃이 만개하지 않았습니까? 4월 예. 6일부터 8일 요 사이에 400여만 명이 전국에서 모이시니까 예. 벚꽃 구경도 하시고 이 정책 토론회 장에도 참여해서 우리 정치가 희망이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피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 이런 것이었는데요. 중앙선관위와도 선거법 문제를 긴밀히 협의했고 중앙선관위도 이게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중앙선관위 스스로가 정책 홍보 부스를 하나 지금 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희 제작진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연금 문제라든지 혹은 뭐 디플레이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들으려고 할 때 이게 참 저희가 고민이 많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의 경제 전문가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지금 이런 느낌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진표 위원장께서는 아주 뛰어난 경제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진표 위원장님을 말고 사실 몇 분이 더 계시다고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현역 의원님들 중에서도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요. 저희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수렴하는 시스템을 갖췄냐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의 전문위원과 민주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을 두고 있고요. 또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정자문위원회를 두어서 보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민주정책연구원에 경제와 안보를 전담하는 2개의 연구소를 설치해서 전문성을 더 보완하려고 하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이유는 정당들이 말로만 정책을 화려하게 떠들었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정책을 정치인들만 모여서 떠들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각계의 전문가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정책 엑스포에 31개 부문에 걸쳐서 200여 명의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양한 토론회를 합니다. 예. 그런 토론을 거쳐서 비판을 철저히 받아보고 시행 과정의 문제도 미리 점검해보고 그리고 실천을 해야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데나 연말에 예산 반영하는데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전문가, 그 경제 전문가로서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디플레이션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 김 위원장님께서는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건 뭐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런 논쟁은 이미 벌써 시간적으로 지나간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벌써 경제가 왔다. 그렇죠. 7년 동안이나 잠재 성장률을 한 번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장기 저성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글쎄 여기서 그게 빨리 걱정이에요. 극복을 해야 그게. 하는데 예.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투자 촉진으로 대기업 위주의 투자 촉진 그것만 고집하고 그쪽으로만 지금 모든 정책의 초점을 모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효과가 없거든요. 대기업의 투자 일자리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계 전문가나 또 우리 당의 문재인 대표나 지도부가 소득 중심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정책으로 보완하자. 그러니까 내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런 정책을 거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최경환 부총리가 그 이와 얘기했죠. 관련된 정책을 일부 수용하려고 하는 건 예. 옳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만약 디플레이션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신규 투자나 일자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돈을 쌓아놓는 것이 생존을 위한 전략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기업한테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난 7년 동안 대기업 위주의 성장 지원 정책으로 이자율을 아주 낮게 유지했죠. 예. 환율은 높였고 세금은 깎아줘가지고 10대 재벌들이 자기 자본의 16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현금 보유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경제에 디플레가 왜 왔냐? 문제는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풀어놓은 모든 돈들이 대부분 대기업에서 고여 있고 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투자를 일으키게 하려는데 대기업들 보고 물어보면 국내외 여건이 불안정해서 과감한 투자를 결행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국내 내수 시장을 육성하는 일이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왜 그러냐 하면 1세들의 경영이 지금 2세, 3세로 가면서 도전적이고 한 투자 의지가 부족하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난 성장의 과정에서 이미 그동안은 추격형, 모방형 투자를 해왔는데 그래서 리스크가 적었는데 앞으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리스크가 큰 그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풀고 이 인프라, 연구, R&D 투자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김진표 위원장께서는 우리나라 디플레이션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세요? 글쎄 시점을 딱 자르긴 어렵지만 이미 한 2, 3년 됐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도 마이너스죠 사실상. 낮아진다. 예. 금리는 떨어져도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게 그렇죠. 바로 디플레이션의 전형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높아지니까 금리가 떨어져도 그만큼 돈을 그냥 0%라도 일본이 왜 디플레이션 때 0% 금리에도 돈 엄청 은행에 갖다가 사람들이 정기예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고 상품권을 넣어가지고 그 상품권 가격의 20%는 보너스로 준다. 세금으로 이런 정책까지 피고 있거든요. 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요. 참. 결국은 가계소득을 늘리는데 기업들의 협력을 안 하니까 정부가 재정으로 나서는 것이지요. 참 걱정인데.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예로 최근에 아동학대 대책으로 왜 CCTV요? CCTV를 예.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 사회의 많은 고학력 주부, 고학력 노인들을 보육 도우미로 왜 고용 못하나. 1조를 투자하면 10만 명을 고용해서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치시키면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니나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면서 우리 보조교사들이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왜 그런 정책을 일부는 펴서 성공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득 중심 성장 정책의 중요한 콘텐츠, 중요한 내용을 이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걱정해요. 그 2만 불에서 3만 불 올라가는데 뭐 외국 같은 경우에 2년 걸리고 4년 걸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7년 넘게 2만 불에서 3만 불 못 올라가고 거기에서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화 강세 때문에 지금은 이제 3만 불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접근은 하죠. 2만 9천 불인가 될 겁니다. 아마. 문제는 그런 화폐적 현상보다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죠. 취업이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시급하고 그거는 이제 직접 가계 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맞춰보고 그걸 분석적으로 하나하나 보고 정부 정책의 그 폴리시 믹스라 그러죠. 대안을 찾아서 종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4.19 재보선 얘기 잠깐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어제 저녁 6시 반인가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치를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동교동계에서의 뭐 굉장히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견을 대변할 수는 없는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회동이 곧 동교동계가 이번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지는 보선이고요. 네. 과거 정치 과정에서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그 호남 일부 세력들이 좀 그 서운한 감이 있겠지요. 예. 그것을 해소를 완전히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지금 이번 선거가 야당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권노갑 대표든 박지원 대표든 동교동계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를 오래 해보신 분이고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정치를 하신 분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된다. 국민보다 결코 한 발자국도 앞서가지 말고 반 발자국만 앞서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국민들이 야당 보고 그렇게 분열되고 서로 삿바 싸움하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당이 대한정당으로 제대로 통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로 갈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좀 의혹질이 있겠죠. 우리 문재인 대표나 지도부들이 더 낮은 자세로 접근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결국은 권노갑 고문이나 우리 동교동계의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그 DJ의 가르침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해서 선거가 아직 법정 선거 운동이 시작 안 됐으니까요. 예. 선거가 막상 시작되면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의 호남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동교동계의 입장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 호남 인심을 또 선도해주는 역할도 그분들이 맡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호남의 분들은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도 과거에도 막상 투표하실 때는 그래도 야당이 분열하면 안 되지. 예. 나라를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올바르고 성숙한 판단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거는요. 그 과거에도 그 서운함에 불구하고 그렇게 움직였다면 서운하지 그 이후에 서운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를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지도부가 예. 잘못 통계 있거나 오해받을 게 있으면 해소해야죠. 예.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책 엑스포 성공적으로 다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벚꽃 축제가 있으니까 우리 벚꽃 신율 축제. 교수님도 한번 와주셨으면 그럼 알겠습니다. 정책도 한번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엑스포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진표 위원장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골프 얘기부터 해보죠. 예. 김세용 선수 LPGA 인스피레이션에서 올 시즌 2승이자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진행 중이죠?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진행 중인데 현재 이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현재 10번 홀에서 이 4라운드 합계 11언더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라운드에서 이 버디 3개와 더블 보기 1개로 2언더파를 기록 중인데요. 예. 2위인 미국의 스테이시 루이스와는 2타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수 중에서 이 교포 선수죠. 이 신재니 선수가 합계 7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라 있고요. 예. 이미림하고 이미양 선수가 5언더파로 이 공동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잘 좀 해가지고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하더라고요. 골프 잘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그 화면으로 봤는데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예. 경기하다가 발을 접질렀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었죠. 예. 이 루마니아 이 부쿠레슈티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대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어제 후프 종목에서 연기를 하다가 연기 도중에 이 발목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후프 종목은 다행스럽게 연기를 마쳤는데 이 나머지 볼하고 곤봉, 리본 종목은 연기를 포기하고 기권을 했거든요. 네. 대회를 마감을 한 건데 예. 이 개인 종합에서는 4위를 기록했고요. 후프 결선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예. 8위로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대회는 계속 좀 하기 힘들죠. 지금 좀 그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발을 삔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인대가 좀 다치잖아 이런 걱정이 되는데. 예, 이제 그럴 거로 예상은 되는데 이 정확한 진단은 일단 이 국내로 들어와야지 이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은 이 재활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이 손현재 선수가 원래 이 고질적으로 이 발목 부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리스본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이렇게 계속된 출전으로 인해서 이 발목에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고질적인 발목 부상이 악화된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염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유, 이거 참 별 부상이 아니기를 바랄 뿐인데 말이에요. 그죠? 예. 야구 얘기 좀 해보죠.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6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기아가 원래 좀 약팀 아니었나요? 예? 약팀으로 좀 평가를 받았었죠. 예. 뭐 이 전문가들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이 어제 경기에서 경제 전문가가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 다음이 정치 전문가가 틀리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스포츠는 그 정도는 준수합니다. 예, 그렇죠. 이 어제 경기에서 기아가 신생팀 KT를 4대1로 이겼거든요. 그리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이 투타가 완벽하게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이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루키 신인 선수거든요. 이 문경찬 선수가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5와 3분의 1이닝 1실점으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렇게 신인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으니까 원래 기아가 좀 마운드가 약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이 마운드 운영이 훨씬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자 축구 대표팀은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승리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여자 축구 대표팀이 6월에 열리는 월드컵에 데뷔해서 러시아하고 이 평가전을 가졌는데요.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역시 잉글랜드 여자 프로축구 첼시 레이디스에서 뛰고 있는 한국 여자 축구의 간판 에이스인 지수연 선수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 여자 축구 대표팀 좀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올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황태순, 박상병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예, 여러분 들으셨지만 이제는 거의 뭐 녹음한 수준의 완벽함을 구사하고 있는 두 분이십니다.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두 분의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엔 좀 쑥스럽더니 별로 쑥스럽지 않네. 당연하죠. 뭐 저도 좀 끼고 싶어요, 사실은. 한번 하세요. 네, 그럴까요? 그리고 4월이네요. 4월입니다. 지난번 3월 달에 만났죠. 맞습니다. 4월입니다. 시간 참 빨리 가요. 빨라요. 예, 여러분들이 보질 못하셔서 그렇지 지금 황태순 평론가님의 머리는 까치집이 막 서너 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워스트부터 또 해보죠. 뭐, 자 박 박사님 워스트 어떤 분? 네, 사실 이번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워낙 이분을 좀 많이 해서 좀 다른 분을 할겠는데 그냥 넘어가면은 우리 애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다시 홍준표 경남지사를 꼽았습니다. 다시. 지난주에 무상급식 골프 논란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또 지난주에는 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학부모들을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세력과 연대한 세력으로 이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경남도에서 그랬죠. 경남도에서 그렇죠. 경남도에서. 이거는 저는 아니다. 이거를 홍준표 지사도 이 문제를 보수 진보 좌우 이념대결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남도에서 이 문제를 지금 이념대결로 몰고 가고 있고 지사가 혹시나 경남도의 공무관이나 대변인이 몰랐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홍준표 지사도 4월 3일 날 전교조 일부 종북 세력 이에 영합하는 반대 세력과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연대해서 무상급식을 외치고 있다. 또 심지어는 산청 간디학교 같은 부유층 기족학교까지도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현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제가 고향이 경남 산청입니다. 그러죠. 진주 아니에요? 산청에서 태어나서 진주에서 학교를 다녔죠. 네. 그런데 산청 간대학교 기족학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을 거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그때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거예요. 최근에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논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까지 이렇게 왜곡을 해서 학부모들까지도 종북세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정치에서 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정말로 이거는 아니라는 뜻에서 홍준표 지사를 옷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단체는 종북이 아니라 종밥이라고 지금. 근데 보니까 우리 박 박사님 연 2주 3주째 홍준표 지사 워스트하면서 좀 쑥스럽죠? 조금 미안하죠. 근데 전 그래요. 아까 보니까 인용하셨던 부분 중에서 보면은 뭐 전교조 일부 종북 세력 거기에 편승한 저는 보면은 홍준표 지사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홍준표 지사 원래 그런 분이에요. 보면 우파 중에서도 좀 강한 우파죠. 보수 중에서도 아주 강한 보수. 심지어는 꼴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일부 보면 아마 뭐 여론조사 해봐도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현재 홍준표 지사의 이른바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이 더 높아요. 지지율이. 그러나 경남은 낮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침 요즘 보니까 뭡니까 밥솥을 걸고 또 앞에 보면 데모를 하고 또 보면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홍 지사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대안학교, 간디 대안학교. 저도 이번에 4월 3일 날 간디 대안학교가 뭔가 저도 보면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간디 대안학교 전국적으로 대안학교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데 평균적으로 대안학교의 수업료가 제가 찾아봤더니 일반 고등학교의 7.6배인 건 맞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가 대안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말 그대로 대안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슨 특목고나 뭐 아니면 자립형 사율고나 자립형 사립고 혹은 자율형 사립고죠. 또 내지는 뭐 특수목적고 특목고하고는 성격이 다른 그야말로 대안학교인데 수업료가 높은 것만은 사실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갖다 과연 귀족학교로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수업료가 7.6배 평균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다. 대안학교도요.
교육부 인가대안학교가 있고 미인가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미인가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무상급식의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미인가니까. 그러니까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시는 면접을 하다 보면 대안학교 출신들이 오는데 그렇죠. 그 출신들이 대부분 검정고시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교복을 입고 들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면 다 대안학교 출신들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한 가지는 요 점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홍준표 지사께서 전 딴 거 뭐 소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다 인정을 하지만 이 사회에 관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관성이라는 게요. 뭐냐면 한 번 이렇게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시 돈 내라 그러면 꼭 종북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안에 있는 거 빼가는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이념적 잣대로 설명을 했을 때 오히려 그걸 더 불지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점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동의를 하는데 제가 애가 아직 고등학교 아닙니다. 대학생 군대도 갔다 오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애들 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 졸업하고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뭐 사실 무상급식 정치 평론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지 제 주변의 친구들 별로 관심 없더라고요. 다만 보면 왜 보면은 왜 우리 세금 갖고 애들 갖다 그냥 무작정 왜 이건희 손자한테까지 밥을 줘야 되지 이런 얘기들은 자주 해요. 아니 뭐 이건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복지라는 게 권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그 권리라는 것은 누구든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면 70%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안 차치하고서라도 복지가 권리라는 차원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또 제가 문제를 조금 더 보완하면 저는 이게 지금 무상급식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그건 정책적인 판단으로 저는 봅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요. 소신일 수 있어요. 홍준표 지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지사는 당초에 무상급식을 이게 하던 지역입니다. 하던 지역. 예. 또 본인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런데 갑자기 안 합니다. 뭐 이유는 이제 뭐 도교육청에 이제 감사 등등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것이 그러니까 정책적 또는 자원의 문제보다는 홍준표 지사의 저는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또는 주민들끼리 갈라지고 있다. 심지어는 그 갈라지고 있는 것을 자신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종북으로 매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국민들의 여론의 분열 또는 주민 간의 갈등을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 국론을 분열시키는 핵심적인 어떤 기제라는 측면에서 홍준표 지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저는 워스트라고 꼽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남도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아주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이에요. 고민이 아주 많이 깊어졌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으로는 거의 한 6대4 비율로 보면은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무상복지가 옳다 하는 입장이 많습니다만은 경남에서 거꾸로예요. 6대4 정도 아니 7대3 정도로 아니다. 저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무상복지 옳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거기다 아까 박 박사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모두 사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는 그 나머지 부분은 저는 선별적 무상 뭐 그거야. 그런데 그거야 이제 지금 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홍준표 지사가 사실 2012년 12월에 보궐선거로 도지사가 된 분이에요. 맞아요. 그 김두관 전 지사 그만둠으로써 보궐선거로 됐을 때는 그때는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아까 이제 박 박사 말씀이 그 말씀인 게 2013년 1년 동안은 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와서 입장이 바뀌니까 너 왜 입장이 바뀌었냐 그러니까 그때는 2012년에 김두관 전 지사가 정해놓은 거니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그런 거 보러 제가 지난번에 골프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홍준표 지사의 가장 큰 문제점 법만능주의 문구에 매달리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뭐 워스트로 꼽는 데서 뭐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제 워스트나 좀 해볼래요. 예. 한참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홍준표 지사가 이건 저는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는데 또 이 상대편도
그 줬다가 이거 안 주니까 그렇게 반발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이념적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도 저는 추구한적의 문제보다도 이것을 종북 이념 공세 색깔로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죠. 네. 방금 홍준표 지사도 거기서 종북이란 말은 못하라 해요. 쓸데없이. 저는 그 홍준표 지사는 안 하고 경남도에서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남도에서도 했고요. 경남도에서 어제는 4월 3일 날 홍준표 지사가 종북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상남도의 공공한 얘기는 지사의 얘기죠. 단어를 좀 그렇죠. 아니 종북해야 보수 세력이 똘똘 뭉치고 그렇게 해야 무슨 뭐 대선에 무슨 탈레반 하겠다는 얘기를 꼼수 아니겠습니까? 뭐 뻔한 거죠 뭐. 종북이 그게 참 재밌는 아이러니가 종북이란 말을 갖다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에 쓰신 분이 누군 줄 알죠? 심상정 노회찬입니다. 이른바 당시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 갈라질 그 무렵에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너 종북 색채 버려라. 2006년 2007년 이야기죠. 뭐 그거 갖다 첨언해 두고 저 얘기해도 돼요? 네, 이제 말씀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워스트입니다. 예. 저는 워스트를 갖다가 이번에 오랜만에 참 그동안 통 못 봤던 관료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관료. 네. 예. 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갖다 워스트를. 아시죠? 이분이 저기 그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러브콜을 갖다 양쪽으로부터 받는 것은 딜레마나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축복이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른바 NCND 이른바 뭐 조금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사실 전략적 모호성입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지. 그런 것을 갖다 비판하는 그 목소리들은 고뇌 없는 무책임한 비판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글들, 기고 이런 것들 쓴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에게 은연중에 아니 거의 명시적으로 보면은 압력가하고 압박가하고 이게 옳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지금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치 지금부터 한 19년 전이죠. YS 말기에 그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IMF 막 환란이게 몰려옵니다. 막 동남아시아에서 막 베트남, 태국이 막 무너집니다. 예. 그때 강경식 부총리, 김인호 경제수석 등 경제 관료들 뭐라고 그랬어요? 한국은 그런 나라와 다르다. 펀더먼털이 튼튼해서 아무 문제 없다. 정확히 8개월 후에 IMF 환란위기 날 벼락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외교수장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알잖아요. 예. 아시아인프라저축은행 그다음에 이쪽에는 저 사드 문제 이른바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란 커다란 두 마리의 고래 좀 틈에 껴갖고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우왕좌왕 해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축복이다? 예.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는데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 대표에게 오늘 중으로 답을 해야 이랬다는데 뭘 답을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 자원외교 증인 얘기하는 거죠?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지금 정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7가지가 증인 나갈 테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나와달라. 또는 아니면 할자를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였죠. 그 얘기구나. 뉴스 속보인데 문재인 김무성 대표 오늘 중 답해야 이렇게 나오니까 뭘 답하지? 밥을 먹기로 했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속보를 가지고 더 큰일이 나죠. 저 얘기 아니에요? 오늘 자원외교? 아니 이게 아니라 오늘 저 누구냐 문재인 대표는 국회 연설하는 날 아니에요? 내일 합니다. 내일 합니까? 근데 저 얘기 또 왜 나왔죠? 그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갔다 갈까요 저거? 아니요. 가지 마요. 윤병세 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박 박사님? 적절치는 못했던 발언이라는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요. 윤병세 장관의 워딩 그대로가 맞다. 예를 들면 양쪽으로부터 구애를 받는다고 하면 축복이죠. 구애를 받는다면.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처지를 한번 따져보시죠. 우리가 구애를 받는 겁니까 지금?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면 축복이 아니죠 이거는. 이건 피눈물 나는 거죠. 압박과 간섭을 받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병세 장관 저는 그래서 당초에 이 문제가 정말 대한민국의 국력이 100년 전보다 훨씬 더 좋아서 미국으로부터도 엄청난 구애 이거 사드 이거 좋은데 좀 사주세요. 제발요 부탁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중국으로부터 이번에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제발 좀 코리아가 좀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해달라. 그러면 우리 축복입니다. 100년 만에 코리아가. 근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기 안 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건 축복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측면이죠. 그러면서는 너무 시국 판단이 아니하다. 이 대목은 황 의원님과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수장이 지금 보면 윤병세 장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기조가 그야말로 자신들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외교사상 축복이었던 나라 딱 한 군데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39년부터 미국이 개입하게 된 41년 12월 말까지 그때 미국은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니까 영국과 독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세 곳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거든요. 돈 좀 빌려주세요. 무기 좀 팔아주세요. 식량 좀 팔아주세요. 처칠이 보면 심지어는 워싱턴까지 날라와서 루즈벨트 앞에서 그야말로 좀 애걸복걸하고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다 애걸복걸할 때 그럴 때 바로 축복이라 그러는 것이지. 지금 강대국 사이에 껴서 지금 우리가 움치도 뭐 진퇴양난에 막혀 있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조합니까? 윤병세 장관은 정말 잘못된 인식. 거기다 비판하는 그런 어떤 학자들 특히 이제 보면 연구소, 국책연구소에 있는 학자들한테 뭐 여러 가지 유무형의 압박가하고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베스트로 넘어가 보죠. 두구두구 주십시오. 박상명 박사님. 자, 이번 주에 베스트. 네, 저는 이번 주에 감사원을 꼽았습니다. 아, 감사원 아시죠? 예, 왜요?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원 3사가 해외 자원 개발에 27조 원 투자, 3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된다. 61조 원을 투자했다면서 자원 외교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상당히 낭비될 가능성이 많아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를 질타했습니다. 친이계 인사들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원 3사, 자원 3사는 이제 에너지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뭐 석유공사, 또 가스공사, 네, 광물자원공사 3사가 이명박 정부 때 27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3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90%는 4년 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무려 61조 원이 지금 투자돼야 됩니다. 이 대목을 감사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이 모처럼 만에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마침 지금 자원외교 진도가 안 나가는 시점에서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구매해 밝혀야 됩니다. 61조 원. 이거 어떻게 합니까? 31조 원. 여기서 갑자기 61조로 늘어요. 아니 27조 원 플러스 34조 원이니까. 아니 31조 중에서 27조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다음에 4조가 참여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갔다 그 얘기죠. 아니요. 27조 원이 투자됐고 이명박 정부 때 34조 원이 추가로 투자돼요. 합하면은 향후 예정된 그러니까 그 중에서 4년 동안에는 80% 정도가 4년간의 투자가 돼야 될 텐데 합해서 61조 원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해야 될 지역은 IS가 지금 점령하고 있다고요. 복잡해요. 그러면 이거 뭐 IS 쪽에 어떻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태국의 총합 물관리 기억나시죠? 2012년에 6조 원대의 공사를 투자했습니다. 이거 꽝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찰이 아예 무산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때 투입했던 돈만 뭐 광고료 현지조사 125억 써버렸습니다. 나라 돈 이렇게 써졌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감사원 베스트? 그래서 감사원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네. 저 그래서 감사원 베스트 분에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이의 제기하세요. 마침 보니까 모 신문에 아주 일면 사설이 이렇게 제목이 재밌어요. 정권 눈치나 보면서 뒷북치는 감사원. 2009년 문제된 하베스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하면서 1조 3,371억을 손실을 봤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감사원에서 뭐라고 그랬냐니까 국내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켰다 하고 석유공사 손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날 있죠. 날 그저 정유사 날 문제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수에 대해서는 지경부 지식경제부의 방침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 라고 감사원이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는 워스트. 그래 또 최근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은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얘기했다가 말이 3번 바뀝니다.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총체적으로 그 전부터 바뀌죠. 그러다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사업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당시 기억나시죠? 정무수석하던 당시 이정현 수석이 그렇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감사원은요 사실은
물론 뭐 대통령 직속 기관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보면 정권에마다 5년마다 우리 정권이 바뀌는데 왔다 갔다 하면 다음 정권에서 또 무슨 얘기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번에는 4대 그렇죠. 제대로 한 것이다. 4대강 문제는 특히 이제 뭐 지역적인 걸 보고 전체를 보고 그랬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업성만 바라봤다 뭐 그 이후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말이 바뀐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자, 황 의원님 베스트 말씀해 주시죠. 한참 얘기해도 제가 할 시간이 없네. 베스트. 두고두고 나와요? 나왔어요. 저는 저분 이번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라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 김경란 부장판사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한국사 이게 뭐냐니까 저 교육부에서 한국사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 교과서 마침 우리가 오늘 또 1번에도 교과서가 또 나오네 독도 문제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 그러니까 북한 주체 사상 등을 그대로 소개한 부분은 수정하라고 지시한 교육부의 방침이 옳다. 그래서 2013년 11월에 교학사 교과서를 비롯해 7정에 내린 그 교육부의 수정 명령 41건이 알겠습니다.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그 판결을 내린 분이 김경란 부장판사다. 저는 반대합니다. 예. 그대로 하면 다음 정부 때 또 정권 바뀌면 교육부가 또 하면 되겠네요. 정권마다 바꾸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황태순, 박상병 두 분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